YS가 굉장히 여러 번 저를 유혹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협할 때도 그 두 분이 같이 이제 공동 의장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요. 두 분이 같이 있으면요. YS 3살이 어린데도 우리 대통령 말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가지 말라고 다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이민우 총재가 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민우 총재는 YS 계열 아닙니까? YS가 이제 이렇게 나가지고 이민우 총재를 제거하는 신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민주의 신당에 배제시킬 사람들, 못 들을 사람들 쭉쭉 부르는 거예요. YS 쫙 불러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이택도 뭐 이택계 이런 사람 막 불러 나가는데 이택 총재도 부르더라고요. 이택 총재가 원래 YS 계열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들으시다가 이택은 괜찮잖아. 왜 이택까지 넣으려고 그래? 그 이택 총재는 살았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딱 가끔 이제 우리 총재님 화장실 가시거나 하잖아요. 그럼 YS하고 나와 있어요. 딱 유혹을 해요. 설동지, 자네 나 좀 봐야지. 딱 그래요. 나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고 해야지. 나한테 한번 오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유혹하는 거죠. 거쳐가지도 안 하죠.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YS 흡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식으로 착 끌어들여요, 사람을. YS 근위가 워낙 셌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나야 뭐, 우리 대통령 1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혀 안 동했죠. 그 처음에 제가 동계동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기부 치들이 나와가지고 자네 왜 경상도 사람인데 가려면 YS한테 가지 왜 DJ한테 가려고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안기부에서. 안기부 적대 세력 아닙니까? 딱 그 소리 듣고 나는 절대로 그러면 나는 YS한테 안 가. DJ한테 가. 속으로 거꾸로 생각했죠. 저렇게 보호를 받구나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은 처절하게 싸우는 분이시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YS도 싸우지만은 YS는 제도권 내에서 싸우는 한계가 있죠. 그런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공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강주라는 상황이 또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우리 대통령 편이었죠.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학생운동을 했고 그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옥고를 2년 반 정도 사셨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저는 호남에 대한 차별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광주라는 상황이 저를 확 돌게 만들었죠. 광주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광주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피가 모자란데 수일도 하고 주먹발 만들어서 하고 이건 다 전설로 다 내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80년에 저는 한 달간 도망 다니면서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80년 5월 17일 날 계엄이 확대되고 6월 18일 제가 체포됐으니까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세 차례 가서 시위를 하면서 전두환이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 차례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 바람 제가 광주 유공자도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광주 전체 시민들이 100만 명 넘는 광주 전체 시민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희생을 했구나. 그냥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고 광주 시민 전체가 다 같이 했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민주화가 될 텐데 광주시 전체를 성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광주 분들이 고마웠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망월동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80년 광주 상황이 만들어준 충격이 그렇게 컸던 거죠. 제 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80년 이제 이 진영을 살았던 이게 또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모시게 되면서 그 광주 주변에 있던 분들, 호남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걸 정확히 내가 눈으로 봤죠. 그 속에서. 더군다나 광주를 학살했던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싸우고 있으니까 그 100% 이제 동지이기도 하고 내가 모셔야 할 분들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기도 하고 그랬던 환경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광주 주변에 있는 상황에 훨씬 빠져들었었던 거죠. 그 광주에 대한 문화, 호남에 대한 문화,
호남의 장점, 호남의 인간성 이런 거 다 이해하게 되니까 은근히 호남 편이 된 거죠. 그 끝인 애들도 대학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승복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리를 박치고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끝인 학생운동하는 애들도 제 후배들이죠. 저도 거칠지만은 다 승복을 해요. 그만큼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그 논리가 안 서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전두환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조목조목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따라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세력의 그분들이 얼마나 거칠게 싸웠습니까? 논리도 아주 거칠거든요. 다 설법을 해내요. 내가 진짜 양심 걸고 하지만 한 번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니요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따라가요. 제가 생각하니까 상대를 이해하면서 상대 처지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하세요. 상대를 설득을 하려면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린다.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아시니까 저 친이 어디가 장점이 있고 저 친이 어떤 단점이 있고 저 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시니까 의회로 빨리 나가서 국회로 나가서 역할을 하시게끔 해야 되겠는데 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 옆에 계셨는데 8년간 쉬고 있을 때입니다. 국회의원을 15대 16대 하고 17대 18대를 쉬고 있었죠. 쉬고 있을 때인데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지 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봉구에서 그래서 죽치고 있으면서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해서 다시 복귀를 하라. 이런 명령이시죠. 그걸 이제 정세현 장관이 들었어요. 통일부 장관 하시던. 듣고 있다가 가끔 날 만나면은 미아리 고개 넘어왔네. 그러세요. 그래서 그만큼 당신을 모시던 사람들이 꼭 국회를 진출해서 정치 현장을 잘 지켜라. 이런 당부고 염원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결국은 뭐 저는 부천으로 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뜻대로 된 건지 안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열망하셨어요. 저한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잘 안 풀리면은 전 묘소로 가요. 묘소에 가서 속으로 이제 인사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럴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 이런 걸 저 혼자 자문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져요. 정치 현장에서는 당신이 하신 대로 누누이 얘기하셨죠. 화해하고 협력해라.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뭐 미국이나 강대국과의 관계는 또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같은 그 한국인들 여야 관계 또는 남북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함께 갈 생각을 해라. 내만 옳은 게 아니다. 상대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와 이를테면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전두환에 대한 당신의 자세죠. 네가 틀렸고 나쁘지만은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용서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정치 전반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말씀 하셔서 정치 왜 하는지 아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둬도 그 사람들 한다. 근데 정치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정치는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당신은 정치관이죠. 인생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게 대통령 되시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정치 다 그렇게 배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력 있게 깊게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가 노력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통령은 밤 10시 되면 밤 12시 전까지 안 올라오시잖아요. 계속 독서하세요. 그 독서의 힘이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IT 기업 살리고 세계 선진국으로 나서게 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야당으로 계실 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그 책이 나와가지고 와 저런 책을 읽으라고 그러시나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IT 개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다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20년, 30년 먹고 살 게 그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당신의 독서와 당신의 지적 수준에 이게 함축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혹 나오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인 결과 정책을 이렇게 끌어나가겠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무지하게 열심히 당신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은 열심히 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배려하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포용,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의 성실하게 해라.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지하게 성실하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정치 현장에서 만나 뵀지만은 정치라는 장보다는 인생, 인간의 삶 이런 데서의 스승이기도 하고 스승 그 이상이죠. 나한테는 행운이죠. 우리 대통령 밑에서 이제 정치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한 게 나한테는 아주 큰 행운이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더 건강하셨으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 다들 기억들 하죠. 그때는 이명박 정부였죠.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시면서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 관계 위기 그걸 딱 정리하시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은 담벼락 보고 외쳐라. 담벼락 보고라도 외쳐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6.15와 1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한 달 전쯤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치르시고 난 뒤에 그때 휠체어 타고 나오셨거든요. 그 점에서 그런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 비슷하게 됐는데 그런 진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진단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딱 정리를 해내셨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좀 더 계셨으면은 우리 한국 정치 지형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는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살아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코치를 했을 거예요. 당신이 치고 나가야 된다. 그 주문을 했을 거고 그 주문했으면 주문대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계셨으면 틀림없이 우리 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가정이니까 역사의 가정 없듯이 가정이니까 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역사가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했으면은 국가가 낭비적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죠.